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와의 사적인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진첩 속에 있는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진들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숨기고 싶다기보다 굳이 내 사생활의 영역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근거로 테러 혐의를 받게 된다면은 납득이 가실까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인가 프로그램, 어플을 썼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단순히 폭동을 검색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도 2016년에 비슷한 논의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대테러 방지법 제정 문제였죠.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대테러 방지 법안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가 그때 처음 거의 들었던 것 같기도 한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가결되었죠. 해당 법안이 우려스러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었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켜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도 검색만 해보면 익히 알 수 있는 여태까지 국정원이 최근까지도 벌여왔던 그런 잘못된 일들, 일례로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낸다고 한다든지, 또 최근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서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러니 당시만 해도 국정원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떳떳하기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또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준비한 책은 바로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 브라더입니다. 제목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리틀 브라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1984가 떠올라야죠, 그죠?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대표적인 작품 1984를 보면은 이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림과 사상경찰 신호를 통해서 이 영사를 지배하는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 물론 리틀 브라더의 의미 자체는 그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회상은 조금은 유사한 점이, 조금보다도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마커스 얄로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고등학생입니다. 주로 그가 이제 웹상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는 W1, N, O, T, 숫자 0, 그리고 N. 이게 뭔 의미인가 싶긴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윈스턴을 의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1984의 주인공의 이름이 윈스턴 스미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작품은 사실 많은 면에서 이 1984를 많이 오마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리틀 브라더를 읽으면은 너무 우리 사회랑 닮아 있어서 그다지 다른 점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1984 같은 거 읽으면은 너무 어둡고 이상하고 힘든 사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회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삶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삶과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뭔가 그렇게 어두운 디스토피아적인 요소가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역시 많은 디스토피아 작품이 그렇듯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주인공의 학교 내에서는 걸음걸이만으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인식 카메라가 교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스쿨북이라는 학교에서 허락된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주어지기도 하죠. 물론 주인공인 마커스 얄로우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피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지금도 충분히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문제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마커스와 친구들은 어느 날 학교를 땡땡이 치고 이 하라주쿠 펀 매드니스라는 게임을 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이 게임은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를 찾아가면서 진행하는 어떤 퀘스트 느낌의 게임인 거예요. 이른바 ARG 대체현실 게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하필 그날 근처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베이교를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고 마커스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요.
그렇게 인파에 휩쓸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허둥대는 사이에 갑자기 친구 데릴이 칼에 찔린 채 발견이 되죠. 그리고 갑자기 낯선 자동차가 그들 앞에 서고 주인공 일행에게 수갑을 채우고 곤봉으로 말을 안 들면 때리기도 하면서 차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커스는 당연히 이들의 존재가 테러리스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테러리스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거창하게 수염을 기르고 면으로 만든 헐렁한 옷을 발목까지 늘어뜨렸으며 머리에는 비닐을 쓴 갈색 피부의 아랍인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슈퍼볼 중간 휴식 시간에 나오는 치어리더들과 비슷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인처럼 보였다. 멋진 턱선에다가 군인과는 약간 다르지만 짧게 정돈된 머릿결에 백인과 흑인 남녀들이 트럭 반대편 끝에 앉아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농담을 하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스타벅스 종이컵을 들고 커피를 마시던 이들은 DHS라 불리는 국토안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일행을 테러 혐의로 억류한 것이죠.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한 마커스 일행은 한 명 한 명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는 우리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머리가 짧은 여자가 마커스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말 듣고 있니? 나는 네가 휴대폰의 암호를 풀고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의 암호도 해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 시간에 거리에 나와 있었지? 샌프란시스코 공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놔. 전 휴대폰 암호를 해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 휴대폰 메모리에는 온갖 개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이메일, 내가 설치한 해킹 프로그램과 모듈들. 그건 사적인 자료예요. 뭘 감추려는 거지? 저에게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얘야, 너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정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 정당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감추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결코 정당함과 관련된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기 싫은 무언가를 감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뒤집어 써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그런 혐의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인 만큼 불완전한 부분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죠. 정말 노력해서 99%의 확률로 테러리스트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해도 언제나 1%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허위 양성 반응의 역설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 에이즈라는 새로운 질병이 있다고 치자. 슈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100만 명 중 1명이다. 누군가가 99%의 정확도를 보이는 슈퍼 에이즈 탐지기를 만들었다. 즉 99%의 확률로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다. 검사 대상이 감염되어 있으면 참, 건강하면 거짓을 내놓는다. 그걸로 100만 명을 검사한다. 슈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100만 명 중 1명이다. 하지만 그 검사에서는 100명 중 1명이 허위 양성 반응을 보일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검사에서는 슈퍼 에이즈로 나오는 것이다. 99%의 정확성은 1%의 오류를 의미한다. 100만 명의 1%는 얼마인가? 슈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100만 명 중 1명이다. 무작위로 100만 명을 검사하다 보면 진짜로 슈퍼 에이즈에 걸린 1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검사는 1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슈퍼 에이즈 환자로 식별할 것이다. 99%의 정확성을 가진 검사는 다시 말해 99.99%의 부정확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허위 양성 반응의 역설이다. 어떤가요? 재미있는 이론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극히 희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정부가 그만큼의 확실한 판단 방법이 없다면은 한 명의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나와는 뭐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마커스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테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테러라는 건 어차피 자기와 멀리 떨어진 어디엔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죠. 그러나 정말 단순히 그날 하필이면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커스는 테러 혐의를 받고 억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가 그러했듯이 그게 누군가의 가족, 내 친척, 내 주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정부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흔히 잘못된 가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정부는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가정이죠. 정부가 하는 일은 필히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겠죠. 그게 설령 일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은 옳다, 정부가 옳다라는 가정은 역사를 조금만 뒤집어 봐도 너무나 쉽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반드시 옳았다면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정부들의 몰락과 비극이 발생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또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역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나 잘못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설령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지켜보기를 넘어서 참견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인간은 서로를 투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작품 속에서 사회 수업 시간에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마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정부를 조직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한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인민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그런 형태의 권력을 조직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권이란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적어도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기본권은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정부에 반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종북이라든지 빨갱이라든지 이름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또는 자신의 생계라든지 근로환경을 위한 시위들을 포함해서도 정부에 반하는 모든 시위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정부에 반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국가에 반전복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소리내어서 정부에게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일의 문제와 그 중대함을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그 이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제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걸리고 논쟁도 생기겠지만 각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면서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 아닌가요? 이 리틀 브라더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협박과 함께 풀려난 마커스는 정부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마지막엔 어느 정도 통쾌한 복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독자는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긴장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짧지 않은 거의 500페이지짜리 책이긴 한데 정말 잘 읽히거든요. 이 코리 닥터로의 리틀 브라더를 읽고 있자면은 사실 많은 부분 우리 사회와 워낙 닮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닥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책 속의 주인공 마커스의 이야기를 단순히 소설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너무 어둡지만은 않으면서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재미 그리고 유쾌함, 어떤 통쾌함까지 선사하는 책, 오늘의 책 코리 닥터로의 리틀 브라더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요 책? 요 책 저도 옛날에 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읽게 되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 2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일전에 디스토피아 문학 5권을 추천을 하면서 기억 전달자 1984, 멋진 신세계, 리틀 브라더, 이제 시녀 이야기까지 요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요 리틀 브라더를 소개해드려 보았고요. 표지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핑크색의 약간은 가벼워 보이는 책이다 싶긴 했었는데 가지고 있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문체라든지 스타일이 전혀 올드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최근 작품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아닌가? 이미 좀 오래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나?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스토피아적 작품을 좋아하시고 약간의 과학적 이야기 또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이 그 이후에 홈랜드라는 후속작이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홈랜드라는 이제 후속작이 있긴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따지자면 전 리틀 브라더보다는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재미있게 읽었고 아주 빠르게 읽긴 했었는데 단순히 두 개를 어떤 걸 읽어봐야 되냐 하면은 저는 리틀 브라더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약간 컴퓨터에 대한 울렁증이 있으시다거나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요즘 컴퓨터 세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만 하면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또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또 감상이라든지 뭐 읽고 싶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참 간만에 찍어보는 책 영상이었다 그죠?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독서 락서하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